안녕하세요. 시작이 다른 창업, 부자 창업 스쿨입니다. 사람들은 상권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F&B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권 분석은 과연 필요한 걸까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권 분석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는 무작정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창업을 할 때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상권 분석부터 제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고요. 맛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 너무 힘들다. 가게 위치를 애초에 좀 더 잘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프랜차이즈 담당자 말만 듣지 말고 내가 직접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상권을 많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역시 많았고요. 보면 모두가 상권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맥클래스, 푸차클래스, 배민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크몽을 통한 개별 상담 그리고 상권 분석 성공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룹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2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의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그리고 자영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상권 분석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비교 평가해야 되는지, A 상권과 B 상권 중에서 어떤 상권을 해야 될지, 목표 상권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상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목표 상권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전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의 방향성과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사람들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권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상권 분석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10명 중 9분은 상권 분석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본인의 관점으로는 상권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상권 분석에 대한 잘못된 접근 사례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실수만 안 해도요, 창업에 대한 실패 확률이 확 낮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빅데이터에 대한 무한 신뢰예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상권 등급, 유동량, 배우 세대, 경쟁사 매출액 같은 데이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상권 분석 빅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8가지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다른 콘텐츠들 대비해서 8배나 높은 반응률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상권 분석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저도 물론 상권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은요,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상권 분석 데이터의 한계입니다. 상권 분석이 필요한 어떤 숫자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우 세대, 평균 매출액, 지역별 유동인구의 차이, 이런 값들을 데이터적으로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숫자에만 너무 매몰되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을 보니까 여기에 상권 등급이 높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오픈업을 통해서 경쟁사 매출액의 인근 점포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매출액이 높아서 지금 이 지역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우리가 상권 분석 빅데이터는 참고사항으로만 봐야지 이것을 토대로 나의 모든 선택을 맡기게 되면은 절대로 제대로 된 상권 분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챗GPT와 같은 AI에 대한 발전으로 글쓰기, 엑셀, 코딩, 그림과 같은 영역에서 예전보다 편리하게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저는 상권 분석에서만큼은 AI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절대로 구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어질 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빅데이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데이터로 산출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 이것 자체를 너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살기 좋은 곳이 장사하기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나요? 교통, 학군, 환경, 병원이 있는지, 그리고 가까운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럼 상가를 볼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상가는 무언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실제 머리가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살기 좋은 곳이 장사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상한 공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상가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정말로 커집니다. 몇 가지 예시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광교 신도시에 가면은 원천 호수 바로 옆에 광교중흥 S클래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신분당선 이용이 편리하고 원천 호수가 바로 앞이라 환경적인 요건도 좋고 바로 옆에 갤러리아 백화점, 아울렛도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상가는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너무 많은 상가의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19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아직도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갔었을 때도 느낌상 거의 70% 정도는 공실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교 신도시에서도 대장 아파트급에 속하는 환경 좋은 곳이지만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무조건 장사하기 좋은 곳, 상권적으로는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헬리오시티를 봐도 똑같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9,500세대로 대한민국 최대 세대수라고 하는데 소비력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니까 단지 내 상가의 가치 또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평당 월세가 60만 원이 넘어가는 높은 분양가, 그리고 공급마저도 과도하게 진행되었던 상가였기 때문에 아직도 공실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일정 이상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겠으나 분양주의 입장에서는 임차료에 인하는 매매가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송도의 809 지역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송도 랜드마크시티가 위치한 송도 809는요, 거주 환경으로서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109에 위치한 학원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주변의 인프라도 상당히 잘 갖춰진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우 세대도 18,000세대 정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집도 또한 나쁘지 않죠. 그런데 단지 내 상가는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운영되는 주요 프랜차이즈들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매장들보다 낮게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파트 외에 주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매출 폭발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친구와 술을 한잔 한다라고 해도 이 상권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은 거죠. 타임스페이스를 갈 수도 있고요. 트리플 스트리트를 갈 수도 있고요. 게다가 학원가는 109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09라는 지역은 거주하기에는 너무 좋은 지역이지만 장사를 하기에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 장사하기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상권 분석을 할 때 전형적으로 하는 실수 중 세 번째는요, 권리금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권리금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금과는 달리 권리금은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의 존재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죠.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 하나가 권리금을 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예비 창업자들이 권리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좀 고민을 많이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권리금도 제대로 활용하면
가치 있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을 줍니다. 한번 권리금 5천만 원과 권리금이 1억인 상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막연하게 권리금 5천만 원이 금액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권리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권리금 1억을 내고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 볼륨이에요. 매출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6천만 원도 충분히 더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리금을 단순히 비용적인 관점으로만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권리가 없는 자리나 좀 더 권리금, 임차 조건에 대한 부분이 낮은 상가를 찾아서 부동산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가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상가를 볼 때 높은 권리금을 가진 상가보다 낮은 권리금을 가지는 곳이 무조건 우월하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상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하는 네 번째 실수는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물을 50개, 100개 이렇게 발품만 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상가 매물을 단순히 여러 개 찾는다라고 해서 상권 분석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고 상권을 보게 되면 자칫 엉뚱한 상가에 꽂혀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발품은 실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쓴 상권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도 저는 발품을 잘 해야지 우리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목적성이 없이 단순히 매물만 많이 쌓고 단순히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발품을 파는 비교평가 없는 매물 리스트 쌓기는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권 분석은 무작정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전략을 갖추고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 네가 말하는 전략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매주 업로드할 영상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실제 상권 분석만 잘해도 창업은 50%는 성공이다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때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권 분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살기 좋은 것과 장사하기 좋은 것이 같지 않다라는 것. 세 번째는 낮은 권리금이 무조건 좋은 판단이 아니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발품만 많이 판다라고 해서 상권 분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2장 때는요, 상권 분석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상권을 봐야 하는지 상권 분석의 기준 3가지를 하나씩 정리를 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라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상권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한 개념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이 다른 창업, 부자 창업 스쿨이었고요. 다음 2번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